안녕하세요, 모티리얼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중에서 2.2 디젤 엔진을 얹은 G80 디젤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디젤에 대한 거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또 현대기아차 쪽에서는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니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터보 엔진들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서 분명히 디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디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디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긴 할 텐데, 이미 뭐 G80은 뭐 여러 번 살펴봤던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엊그저께 눈이 와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막 차가 계속 더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은 작정하고, 아무래도 디젤이면 좀 연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장거리 주행을 해보고 연비도 좀 체크해 보면서 실제로 디젤을 주행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80 디젤 리뷰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미 뭐 도로에서도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실제로 이미 출고받아서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늦긴 했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젤이라고 해서 외형에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2.2D, 뭐 3.5T 이런 부분들도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사실 거의 표시가 안 나고, 거의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머플러 팁이에요.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머플러 팁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외관에서 봤을 때 머플러 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디젤이다. 요거 말고는 외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2.2 디젤이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제 가솔린이냐 디젤이냐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겠지만, 또 바깥으로 눈을 돌려보면 BMW 520D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520D, 아니 지금 현재로서 이제 523D가 되는데 523D랑도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제가 아직 신형 523D를 타보지를 못해가지고 과거에 520D랑 조금 느낌적으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향후에 이제 523D를 시승하고 할 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사이즈만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G80이 5 시리즈보다 휠 베이스랑 길이랑 폭이 다 조금씩 넓습니다. 키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G80이 조금 더 크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많이 중요하죠. G80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5,390만 원에서 시작을 하지만 디젤은 거기에다가 250만 원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작가 자체는 BMW 523D보다 가격이 좀 많이 낮죠.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차에다가 필요한 옵션들을 조금 넣게 되고, 그리고 만약 5 시리즈가 할인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의외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양을 고려하면 물론 이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과거처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어서 이 부분도 사실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은 이제 디젤의 인기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실 텐데, 가격 차이가 많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제네시스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또 뭐 G80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겠죠. 네, 다시 G80 가솔린과 디젤로 돌아와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이 이제 G80 2.5 터보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디젤을 선택할 거냐, 3.5를 선택할 거냐, 사륜 구동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타이어를 광폭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옵션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렇게 전부 다 세분화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솔린과 디젤 차이에서 옵션 차이는 사실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디젤에는 적용되는 옵션이 있고 없고 트림마다 적용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가솔린하고 디젤을 직접적으로 가격 비교가 되게 쉽지를 않았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기본 2.5가 적용되어 있는 그 사양 그대로 똑같이 해서 디젤만 더하면 250만 원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뭐 비교하기가 되게 쉬워졌죠. 그리고 각 트림별로 뭐 거의 대부분의 옵션들을 비슷하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형태의 그런 가격 구성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디젤이 250만 원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가솔린 2.5 터보보다 250만 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비싼 거 아닌가. 왜냐면 2.5 터보도 힘이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디젤이 250만 원이 더 비싸다. 예전에 정확한 비교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2.0 가솔린이랑 2.0 디젤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대충 한 약 300만 원 요 정도 차이가 났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가솔린이 이 배기량도 이건 2.2고 그건 2.5고 더 높죠. 근데 걔는 터보도 얹었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250만 원이나 더 비싸다. 이렇게 보면 디젤 엔진 값이 좀 2.5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디젤 자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가 뭐 개선된 환경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디젤 엔진의 가격이 조금 올라간 것들을 감안해 보면 2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주행거리가 아주 많이 길지 않으시면 웬만하면 그냥 2.5 가솔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가격표 구성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거의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뭐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표가 잘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디젤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뭐냐면 대표적인 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가솔린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3.5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2.5 같은 경우에는 휠 타이어를 큰 거를 장착했을 경우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110만 원 주고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디젤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못 넣는가 를 고민해 보면 사실 제약 사항이 크게 없거든요. 왜냐면 가솔린 3.5 6기통 3.5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도 지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간상이나 그런 제약이 있어서 아니면 무게 때문에 뭐 못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디젤에 약간의 차별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110만 원 더 주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게 좋죠. 이게 지금 차값을 생각해 봤을 때 110만 원 정도라면 더 주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으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충격이 들어오는 충격량 자체가 훨씬 줄기 때문에 훨씬 더 안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 외에도 지금 디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랑 약간의 알게 모르게 조금의 사양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G80 디젤을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 우선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하드하게 세팅되어 있으면서 요철을 이게 두툼하게 잘 걸러줍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이 정도면 뭐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전혀 거칠게 들어오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요철을 지나가 보면 충격 자체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콘크리트 노면을 지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잔진동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날카롭게 들어오진 않아요, 전혀. 그래서 승차감은 이 정도면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좀 경쾌한 스타일보다는 조금 진중한 스타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BMW 쪽보다는 약간 벤츠 쪽에 가까운 그런 특성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2.5 터보랑 3.5 터보랑 좀 비교를 해보면 3.5 터보는 당연히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승차감 면에서는 확실히 3.5가 더 부드러우면서 요철도 더 잘 걸러주는 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지난번에 2.5 탔던 거에 비교해보면 얘는 조금은 더 2.5에 더 가깝긴 한데 2.5가 좀 경쾌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은 이렇게 진중한 느낌이어서 굳이 선택을 하자면 2.5보다는 디젤 쪽이 승차감이 조금 더 낫다고 느끼게 되지 않을까, 저의 기준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파워트레인은 2.2 디젤이 최고 출력이 210마력에 최대 토크가 45kgm거든요. 그래서 힘은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2.5만 하더라도 상당히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뭐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는 그 전 영역에서 힘이 부족하지 않게 부드럽게 주행해 줄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BMW 이제 520D, 예전 520D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2.2 디젤이고 그 차는 2.0 디젤인데 출력이 190마력에 최대 토크가 40.8이거든요. 그러면 출력은 20마력 차이가 나고 최대 토크는 거의 4.2kgm가 차이가 나면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도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520D가 좀 더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520D가 확실히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맛도 괜찮고 응답성도 그렇고 이 회전 질감이라든가 회전 상승하는 느낌, 이런 부분들도 520D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G80이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BMW의 이 가속감, 경쾌함, 그리고 연비, 이 부분은 수치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BMW가 출력이 더 낮고 심지어는 차 무게도 더 무거운데도 제로백은 더 빠르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기본기 실력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더 높으니까 무게가 더 뭔가 원인을 분석해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게가 많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출력은 20마력이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차는 또 유선형 느낌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BMW가 가속력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그거는 참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G80도 어차피 이게 디젤이 막 쏘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차를 뭐 평상시에 사용하기에는 힘은 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2.5 터보만 되더라도 정말 강력한 달리기를 조금은 즐기실 수가 있는데 2.2 디젤은 뭐 그런 강력한 달리기보다는 평상시에 어떤 편안한 주행 위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힘은 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냉간시에 시동을 걸어보면 진동과 소음이 꽤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 느낌이 기존 디젤 느낌보다는 많이 다른 게 아무래도 이 방음과 그 충격 흡수를 꽤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사실 주행을 시작해버리면 이건 진짜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몰라요. 그거는 뭐 주행 시작하면 요즘 디젤 차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행 중에는 디젤인지 전혀 모르는 건 어차피 다 똑같은데 결국은 이 차가 잠깐 정차를 했을 때 그때 진동과 소음이 이 차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냉간시에도 그게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주행하다가 잠깐 정차했을 경우에는 진동 소음도 진짜 적어요. 소음 부분도 지금 뭐 일반 가솔린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랑 창문 4개가 다 흡차음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음 대책도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지금 뭐 소음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근데 지금 G80은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 이게 정말 편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차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안심감도 꽤 많이 들고,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도 승차감이 뾰족한 부분이 거의 안 들어오게끔 세팅이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이 정도면 진짜 장거리 주행할 때 정말 편하고요. 특히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이거는 뭐 차로 중앙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거의
진짜 과장 조금 보태면 거의 1도 없을 정도로 중앙에서 1도 안 벗어나는 느낌이 들 만큼 이 차는 차로 중앙도 굉장히 잘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커져가지고 정보들도 쉽게 잘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이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3D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기본은 그냥 일반 계기판에 가운데 8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게 기본이고요. 요 3D 계기판은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요게 지금 G70에도 똑같은 3D 계기판이, 그래픽도 지금 G70도 그래픽이 바뀌어서 지금 똑같은 그래픽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눈을 체크하는 센서가 G70은 아래쪽에 있고 G80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붙어 있는 게 보기에도 훨씬 덜 거슬리고 좋아요. 근데 그리고 요즘 현대기아차 쪽 내비게이션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사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쓰시는데,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순정 내비게이션 쓰실 때 정말 이거는 꼭 쓰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이 메뉴에서 그 목적지 설정할 때 음성으로 설정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자꾸 이걸 쓰는데, 사실은 여기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 음성 메뉴, 음성 명령 메뉴가 있잖아요. 이거 눌러가지고 길 안내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부르면 그 바로 목적지를 찾아주거든요. 이거 진짜 편해요. 사실 음성으로 뭐 창문 열어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별로 높질 않아요. 그래서 뭐 내가 손을 막 못 쓰는 상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실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은 진짜 유용해요. 왜냐하면 목적지 설정할 때 이거를 터치를 다 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로 입력을 하면 거의 대부분 잘 인지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말을 막 빨리 해버리면 안 되고, 또박또박 말씀만 해주시면, 뭐 길 안내 서울역 요렇게만 해주시면, 그죠? 길 안내 동부대로 723-5 요런 것도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비게이션 설정할 때 목적지 검색하는 거는 이거 정말 편하다는 점. 그래서 요거는 꼭 쓰세요. 이거는 진짜 쓰셔야 돼. 안 쓰면 아깝지. 네, 그리고 단점도 몇 가지 지적을 해보자면, 여기 에어컨 부분에 여기 모니터가, 여기가 반사가 여기에 딱 걸리거든요. 여기에 반사가 걸리는데, 시트를 하얀색 이런 베이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 모니터가 잘 안 보여요. 항상 이게 반사가 딱 걸리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잘 안 보인다는 점 조금 단점입니다. 이런 거 반사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게 딱 반사가 걸리는데 여기 모니터에 반사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거 흰색 아닌 검정색 시트를 선택하시는 분은 뭐 별 문제 없을 텐데, 흰색 시트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에 반사가 좀 심하게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이 모니터 이 내용을 조절하는 버튼과 다이얼이 여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사실 터치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굳이 뭐 이걸 안 써도 되지만, 이게 손이 좀 멀리 뻗어야 되잖아요. 운전할 때는 사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 계속 쓰면 아무래도 지문이 좀 남죠. 그래서 얘는 지문이 별로 안 남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거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이 기어 변환하는 다이얼은 높이가 꽤 있어 가지고 요거는 조작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쪽에 스크린 조작하는 이 터치 다이얼은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위아래로 이렇게 터치로 쓰는 거, 근데 이 돌릴 때 이게 좀 많이 미끄러워요. 그리고 여기 높이가 바깥 테두리의 턱이 높고, 요거는 실제로 다이얼의 턱은 낮다 보니까 돌리려고 해보면 요거 좀 손이 자꾸 미끄러져서 자꾸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다이얼의 높이를 조금 높여주든가, 아니면 위에 있는 이 표면을 조금 더 까칠까칠하게 해서 손이 웬만하면 잘 안 미끄러지게끔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좋잖아요. 근데 세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눌러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
뭐 사소한 단점입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좀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전반적으로 차체 강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뭐 무슨 생뚱맞게 강성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충격이 지나가고 난 뒤에 흡수하는 방식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세팅이 돼 있어서 한번 충격을 딱 치는 다음에 바로 흡수해버리고 바로 스테이블하게 딱 만들어주는 차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차체 강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이것저것 다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충격을 딱 지나고 난 뒤에 그 충격이 서스펜션에서만 아니고 차체에 약간의 그 진동이 남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그 진동이 조금 차체에 남아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뭐 비틀림 뭐 그런 정도에는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지금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은 차체 강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네시스도 점차 더 경량화하면서 차체 강성을 더 높이는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그게 느껴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강성이 정말 좋은 차랑 또 서스펜션에서 걸러주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뭐 실제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참고 삼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 시리즈 디젤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신형 523D를 제가 아직 못 타봐서 그냥 520D 기준으로 느낌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자꾸 없어지고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도 아마 사양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조금 더 싸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BMW니까, 그죠? 그래서 그 브랜드까지 감안했을 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고, 특히나 신형 5 시리즈는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G80 2.2 디젤의 장단점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가격은 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장점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출력과 토크가 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5 시리즈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 연비도 얘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 그거는 이제 이 차의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BMW가 워낙 넘사벽으로 그쪽에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장점으로 따지면 실내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특히나 5 시리즈 520D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 중에서도 트림이 좀 많이 낮다 보니까 막 가죽을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안 되는데, 이 차는 뭐 선택하시면 뭐 나파 가죽까지 위에 스웨이드까지 이런 것들 다 선택해서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다는 거 장점. 그 다음에 승차감이, 이 차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난다는 것, 그것도 장점. 그 부분은 또 BMW처럼 경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 좋아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뭐 장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정확하게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네시스의 이 디젤이 조금 더 이렇게 묵직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도 저는 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에 있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준으로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HDA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뭐 그 과속 카메라에 맞춰서 속도를 줄여준다든가, 뭐 아니면 좀 더 내비게이션에 연동해서 운전자 습관에 연동해서 적용되는 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뭐 장점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내 공간도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넓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렉시콘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네, 이 점은 저는 꽤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MW도 사실 기본 오디오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이 렉시콘 오디오 비싸지도 않아요. 140만 원만 더 주면 그러면 렉시콘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사실 수입차 같은 경우에 오디오 옵션 같은 경우 꽤 대부분 다 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디젤에도 140만 원만 주면 렉시콘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렉시콘 오디오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G70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지금 이게 스피커 개수도 훨씬 더 많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느낌 자체가 괜찮아요. 근데 지금 대구에 다 와가는데요. 지금까지 224.5km를 주행했는데 연비가 17.8이 나왔네요. 와,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처음 출발할 때 연비가 한 10, 고속도로 올라와서도 한 16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차는 사륜구동이거든요. 사륜구동까지 더해 있어서 아무래도 연비가 한 16 뭐 요 정도밖에 안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차도 별로 많이 안 막히고 계속 고속도로 최고 속도에 맞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어놓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비가 17.8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면 사륜구동인 거 감안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타이어는 18인치 기본을 그냥 장착하고 있습니다. 19인치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고 18인치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장점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연비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최종적으로는 오늘 시내 주행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내일 아침에 반납하기 직전에 연비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밤늦게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침이고요. 차가 완전 차가운 상태거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냉간에는 특히 더 디젤 소리가 조금 나죠. 진동도 조금 들어옵니다. 시트 쪽으로도 조금 들어오고 지금 뭐 완전 냉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 정도면 뭐 아주 심한 건 아니죠. 좀 열어 오르면 많이 조용해질 것 같아요. 어제까지 고속도로를 계속 타고 올라왔고 대구에서 중간에 시내 주행을 좀 했고요. 그러고 나서 총 지금 653.4km를 주행하고 17.5km/L의 연비를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서울에는 눈이 많이 왔죠. 근데 지금 다행히 지금 시승차가 이게 사륜이라 타이어는 지금 올 시즌을 끼우고 있는데요. 근데 뭐 이 정도 눈에서는 뭐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뭐 윈터 타이어면 더 확실하겠지만 지금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올 시즌만 하더라도 뭐 우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때 브레이크 잡을 때는 사륜구동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속도하고 관성으로 그냥 미끄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타이어의 성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일단 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사륜구동의 특성과 타이어의 특성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주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닥이 워낙 미끄럽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만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슉 밟아버리면 드리프트가 슉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간단하게 급가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 두고 하나, 둘, 셋. 네. 근데 가속도 이게 2.2 디젤, 3.0 디젤도 아니고 2.2 디젤의 이 차체 크기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경쾌합니다. 이 정도면 전혀 힘이 부족한 느낌은 아니죠. 네, 그리고 앞서 사륜구동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제네시스 G80의 경우에는 디젤하고 사륜구동의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모델들은 사륜구동을 장착하면 연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죠. 그러지 않아도 연비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사륜구동까지 더해버리면 평소에 계속 이제 연비에서 손해를 보면서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겨울 한철, 겨울 그 중에서도 눈 오는 날 며칠 때문에 1년 내내 사륜구동을 장착하고 다닌다는 건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네시스 G80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을 뭔가 퍼포먼스를 위해서 장착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죠. 만약 G70
70에 3.3 터보라면 그러면 사륜구동이랑 어울려 가지고 나름 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즐기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되지만, 그렇게 봤을 때 가솔린과 사륜은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관계. 이게 한 번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평상시에 늘 달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반면에 그럼 디젤도 연비가 떨어지잖아. 맞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젤이 연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더 사륜구동을 적용한다고 해도 부담이 좀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타이어 면에서도 가솔린 차들은 뭐 19인치, 20인치 해서 또 여름에는 뭐 썸머 타이어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디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썸머 타이어를 장착 안 하겠죠. 그렇게 보면 뭐 사계절 타이어를 장착한다고 봤을 때 사실 사륜구동이 적용되면 웬만큼 사계절 타이어만 하더라도 조금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눈길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디젤이 사륜구동이랑 좀 더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디젤은 가속할 때 엑셀을 밟으면 조금은 디젤 사운드가 나긴 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방음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가솔린 사운드는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은 디젤 느낌이 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디젤을 선택하기로 하셨다면 이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80 2.2 디젤을 시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G80 이미 여러 번 타본 만큼 좀 G80에 집중하기보다는 디젤에 집중해서 아무래도 이제 디젤 하면 또 연비, 그렇게 해서 시내를 좀 계속 타고 다녀보면 그거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그러기는 또 쉽지를 않아서 그냥 시승 삼아 지방을 한번 다녀왔고요. 생각보다 연비는 지금 사륜구동이 적용된 모델인데도 생각보다 연비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솔린 2.5 터보만 하더라도 힘이 상당히 강력하고 정말 매력적인 모델인데, 거기다가 250만 원을 더 주고 디젤을 선택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부분은 이제 그 주행거리가 평소에 얼마가 되느냐, 그거 말고는 디젤을 타야 될 이유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 터보가 힘이 워낙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2.5 터보를 두고 2.2 디젤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유일하게 한 가지, 평상시에 주행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비를 감안하면 나는 디젤을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디젤을 선택하실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디젤을 선택하세요. 뭐 디젤 선택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시승을 마쳤습니다. 지금 정차한 상황이고요. 진동이 거의 없죠. 와, 진짜 잘 잡았다. 지금 이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구분이 거의 안 가요. 진동은 뭐 거의 없고, 엔진 사운드도 방음을 워낙 잘 해놔가지고, 그렇죠. 야, 진짜 잘했네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총 677.9km를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17.2km/L를 달성을 했네요. 사륜구동인 걸 감안하면 뭐 비교적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행거리가 아주 많이 기신 분들은 디젤을 선택하셔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사륜이 아니면 뭐 이 정도면 거의 한 18 정도도 나왔겠죠. 그렇게 보면 뭐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 중에 그러면 사륜구동을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이 부분은 뭐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평상시에 뭐 이 차를 가지고 스키장이나 뭐 강원도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아무래도 사륜구동을 넣는 게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뭐 많긴 하지만 또 뭐 아주 많은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디젤을 사륜구동을 넣고도 연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사륜구동은 넣는 게 낫죠. 이게 후륜구동 차다 보니까 눈길이나 빗길에서 아무래도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사륜구동을 넣으시겠지만, 근데 이거를 뭐 진짜 지방을
뭐 엄청 많이 다녀가지고 주행거리가 워낙 많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뭐 눈 오는 날은 굳이 이 차를 안 가져가겠다. 그런 이유가 있으시면, 그 정도의 이유가 있으시면 뭐 사륜 안 넣어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디젤은 사륜 넣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가솔린 차에 사륜 넣는 거 그다지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괜찮지만, 그냥 겨울에 눈 올 때 한번 안전하기 위해서 굳이 1년 내내 사륜을 달고 다니는 거 그다지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디젤이라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시승을 마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